네, 지금서부터 우리 예술 지문에 관련된 비문학 마라톤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까지 오늘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뒤에 그림이 같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미술의 세계로 이끌어줄 크리에이터가 좀 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술 지문을 읽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미술보다는 그쪽이 좀 많아요. 음악에 관련된 제시문들이 좀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 예술과 관련된 것들은 특히 미술 사조, 그러니까 미술 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조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가끔은 미술 사조가 철학에서 다뤄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쪽 지금 이 여러분들 교재에 마더턴 갖고 있는 거에는 아마도 대부분 음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 그 건방지게 지금. 아니, 먹어. 아니, 사준 거 먹어야지. 저도 하나씩 나가서 떠먹을 테니까 조금 녹여. 그래서 이게 먹기 좋게 녹여놔요. 앞에서 지금 한 학생이 맛있게 요아정을 쳐 드시고 계셔서 여러분들도 왔으면 같이 먹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잘못 시켜서 2만 원어치 요아정을 시켜놓고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미술 사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20분 정도 아주 2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미술 사조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확인해보고 비문학 제시문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서양 미술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원시 미술의 형태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이 그림 혹시 어디서 봤나요? 미술 시간에 봤습니다. 예, 미술 시간에. 그러니까 그때 공부 좀 하지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그림입니까? 돌에 있는 그림. 동굴 속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알타미라 동굴 벽화입니다. 스페인 시골에서 어느 날 발견된 건데요. 크로마뇽인가? 뭐 어쨌든 되게 원시적인 인류가 그렸던 것인데 보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 소가 그려져 있고 그 소를 뭐 사냥하는 그림 같은 것들도 있고 뭐 피로 색칠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원시 미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날의 기준에 아름다운 게 뭔가를 확인하는 미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시대에 나타난 미술 작품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생존 사냥과 관련된 즉 주술적인 의미 혹은 어떤 걸 기원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의식을 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마땅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름다움에 우리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미적인 아름다움, 뷰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는 조금 어렵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가 아마 고대 미술이라고 부르는 이 지점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절대적인 아름다움 얘기할 텐데 우리 이 마더텅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봤던 누구와 누구의 예술, 아트에 대한 논쟁 기억납니까? 소크라테스 이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 그 철학에서 다뤘거든요, 사실. 근데 예술은 무엇인가를 다루던 거였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죠. 자,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데아라는 정신적인 최고의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이 있고요. 다시 현실을 모방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술 작품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술은 이데아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어서 멀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좀 현실적. 어쨌든 이 플라톤의 예술 이론이 오늘날에 계속 서양 철학에서 어떤 영향을 준다 그랬죠? 예, 플라톤에게 있어서 예술은 어떤 절대적인 아름다움, 이데아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걸 표현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너를 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쉣! 미안해요. 거기다 침 뱉어놓으려고. 뭔가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돼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플라톤의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제 너에게도 그 아름다움의 용기를 줄 수 있는 누구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간다라면, 자, 우리 모두 다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형상을 둘러싸고 있는 진료가 있고 얘가 나중에 현실태로 발현이 되는 과정에서 자,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술은 자기 자신을 좀 더 가능성을 뭐하게 해주는 것?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럼 사람마다 같은 것, 다른 것?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론이었고요. 따라서 이 사람은 절대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아름다움을 뭐 하는 것? 예, 표현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봤던 게 이 서양 미술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으로 내려왔던 것들이죠. 자,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시기에 이 고대 미술은 뭐 로마라든지 그다음에 그리스 시대 이때서부터 실제 인간의 아름다움,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든 어쨌든 우리가 이때서부터 아름답다라고 하는 예술 작품의 어떤 개념들을 잡기 시작하죠. 근데 이 시기에 중요한 것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예, 신화 속에 나타난 인물들이고 따라서 이 작품을 볼 때는 단순하게 얼마나 인간과 닮았냐 뭐 아름다움 이런 것보다도 좀 경건한 마음의 숭배적인 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뭐 사람들 얘기 들으면 파르테논 신전 앞에 가면 자연히 뭐 숙연해진다고들 하는데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한 50명만 더 있으면 제가 이번 겨울에 예. 자, 이제 고대 시대를 떠나서 자, 이제 중세 미술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자, 중세 미술은 사실 여러분 이미 이제 서양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중세라는 시기에 대부분은 다 이 한 사람과 연관돼 있죠. 예, 갓입니다. 갓. 아, 이거 녹화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깜빡을 했네요. 몰라요. 뭔 노래인지 몰라요. 아, 오늘 한지 모른다고요? 아, 뭔 노래인지 몰라요? 오, 그래요? 왜 몰라? 다 아는데, 애들. 나 모르는 너 몰라요, 이 노래? What you waiting for? 라라라. 아, 작년 롤드컵 주제곡인 뉴진스의 갓을 모른단 말이에요. 뉴진스 노래였어요. 답답하네요. 자, 이 중세 미술은 다 기본적으로 신을 위한, 그래서 인간을 그리지 않아요. 기독교 미술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그립니까? 예, 신 혹은 천사 혹은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리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죠. 제일 가운데 센터는 센터 본능, 누가 센터에 있어야 돼? 예, 신 천사라든지 종교적인 지도자가 안에 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림들이 많았을 거고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잘 모르던 뭐에 관한 것입니까? 예, 이슬람 종교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적인 것들이 예술에 영향을 주는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얘를 타지마할. 아, 이거 오늘 빅재미를 위해서 지금 저희 학생이 오늘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예, 이거 기대할게. 예. 예. 소피아 성당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소피아 성당은요, 소피아라는 거 자체가 지혜를, 필로소피의 지혜를 뜻하는 그리스어 뭐 이런 데 쓰는 거고,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가 야야 소피아인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좀 다를 거예요.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어쨌든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건데, 원체, 이슬람과 기독교 제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뭐 어쨌든 비잔틴 양식 같은 것들이 됐을 때, 여러분 이슬람 종교 양식의 조금 특징을 알고 있나요? 비잔틴 양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렀던 것은 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을까요, 안에? 예, 조각상이라든지 그림 같은 것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 교리에 따라서 누군가 사람을 그리는 일들, 이 사람의 그림을 그리는 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래서 사람을 조각으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그리는 게 없어요. 이슬람 쪽 문화에서는. 대신 뭐가 발달했죠? 모자이크라고 부르는 타일을 이용해서 어떤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어내는, 기하학적인 무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생각하면 여러분 터키에 있는 그거 생각하면 돼요. 페르시아 쪽에 있는 카펫 무늬 같은 거 생각하면 왜 걔네들은 항상 저런 체크 무늬라든지 어떤 기하학적인 무늬들을 그리는지는 바로 이 종교적 이유 때문이고요. 자, 이런 양식을 뭐라고 하죠?
예, 고딕 양식이라고 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서 16세기까지 유행하던 건데 특징이 뭡니까? 고딕 양식의 특징은요? 뾰족한 첨탑이 이 종교시설의 특징입니다. 저 왜 뾰족하게 표현했는지 알고 있어요? 신한테 이제 예, 모아야 신에게 좀 더 가까이 가겠다, 더 높은 곳으로 다가가겠다라는 약간의 오만함을 담은 예, 작품이고요. 특이한 거는 얘가 고딕인데 이 고딕의 뜻은 뭐냐면 야만적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지중해 근처가 아닌 주로 독일 지역이나 이쪽이기 때문에 이때 나왔던 이 고딕에서 이 나왔던 고스트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까지도 영어에 남아있죠. 우리가 그 막 뼈 같은 것들 막 얼굴 막 그렇게 칠하고 막 이 서양 애들 보면 막 이렇게 스킨헤드 같은 거 하고서 막 이렇게 좀 껄렁대는 가죽 입고 이러고 다니는 이미지 있죠. 그런 애들을 고스족이라 그래요. 예, 그게 야만족에서 가져왔던 그 고딕에서 예, 가져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로입니다. 자, 르네상스의 뜻이 뭐죠? 다시 네상스. 예, 다시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그리스와 로마 시절로. 왜? 이 시기는 신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인 사회? 예, 인간이 중심인 사회. 즉, 인본주의라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휴머니티라고 배웠던 그 시기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더 이상 이제 그 상상 속에서 있던 천사 같이 그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자, 제목, 아테네 학당이라고 부르는 누가 그린 그림? 그거 걔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뭐 이 당시에 미켈란젤로도 있고 여러 그림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시기의 그림을 아주 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크게,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작게 그리는 일종의 원근법 같은 것들도 예, 사용이 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넓게 보자면 자, 예술의 발전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림의 발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과학의 발전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 르네상스 시기에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요.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망원경 같은 것들을 이용한 대항해 시대에 활용했던 물품들이 당연히 망원경이라는 것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게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근법 같은 것들, 또한 현미경 같은 것들도 개발되기 시작하고요. 미켈란젤로의 이 유명한 그림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인체의 비례에 대한 연구 같은 것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 그림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은 이거죠. 그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이죠. 이 왼쪽에 머머리 아저씨는 플라톤이고요. 예, 이 왼쪽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자, 손이 지금 이거와 이걸로 돼 있던 거 우리 그때 수업할 때 얘기해 줬을 겁니다. 자, 이렇게 르네상스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크로 넘어옵니다. 자, 이 바로크 시기의 특징은 뭐예요? 아까 그림보다 훨씬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로크 시대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데 인간은 어떤 이성적인 존재보다는 좀 더 감정적인 존재에 가깝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둡고 밝은 곳의 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바로크 시기에 있던 작품들은요, 부르조아 그리고 귀족의 그 문화기 때문에 대부분 귀족들이 나와 있고 그 화려함 속에서 인간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부분만 극단적으로 밝게 표현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바로크하고 크게 구분되지 않는 시기이긴 하지만 로코코 미술이라는 것도 등장하는데, 이 로코코 시기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궁정의 문화라, 바로크가 궁정, 베르사유 궁전으로 대표되는 궁중 문화를 대표했다라면 이 로코코 시기로 오면서 조금 더 작가의 주관적인 느낌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사실적이기보다는 붓터치가 살짝 이런 데 보면 날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보시면 주제가 완전히 달라져 있죠.
자, 원래 대부분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프란시스코 고야라는 스페인의 작가인데 이 사람은 원래 왕궁에서 임금의 그림을 그려주던 그리고 귀족의 그림을 그려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본인이 그림을 그려야 할 때는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담아서 이러한 로코코 스타일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로코코 스타일의 그림들에서는요, 어떤 궁중문화보다는 역사적인 사실 이러한 것들을 그리면서 귀족과 부르주아가 아닌 일반적인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자, 흐름이 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인간의 흐름으로 왔다가 인간 중에서도 여전히 그래도 여러분 같이 이렇게 좀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쨌든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귀족층의 그림에서 좀 더 어디로 내려가요?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로 내려가고 있는 게 미술의 커다란 흐름인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는 근대 미술에로 넘어오면 이게 더 확실해지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주의는 사실주의라고 하는 미술 사조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많이 봤죠? 얘는 밀레의 만종인가요? 제목이? 아, 이삭 줍는 사람들이군요. 예, 있는 것들. 그럼 사실주의의 특징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아, 얘는 자연주의입니다. 미안합니다. 얘는 자연주의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때 자연주의를 갖다가 뭐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연에 있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예전 시기로 돌아가진 않아요. 대신 있는 그대로의 과장되지 않은 모습을 그리는 거죠. 사실은 이 그림이 아름답게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그린 건 아니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닥에서 벽실을 줍고 있는 밀실을 줍고 있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 자, 그러면 더 이상 귀족들이 즐기는 그림이 아니라는 계층으로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자연주의. 자연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거 고치겠습니다. 얘가 사실주의라는 사조로 내려오게 되죠. 자, 사실주의에서는요, 진짜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재가 좀 달라지죠. 사실주의에서 어떤 소재들이 등장해요? 지금 이게 안녕하세요 쿠르베시라는 건데요. 자, 어느 쪽이 귀족이에요? 누가 봐도 뒤쪽에 하인을 데리고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자, 이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시민혁명 등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계층의식들을 깨보자 하는 의식이 좀 담겨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사회 비판의식을, 여러분, 사실주의니까 리얼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인 의식들을 그림 속에 담아내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평민이에요. 신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헝겊으로 된 신발이에요. 우편 배달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고개를 어떻게 들고 있는지 보세요. 예, 아주 거만하게 뻣뻣.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고 있었는데 마치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그러한 눈빛으로 왔냐? 이런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죠. 이게 당시에 어떤 실제 아주 어떤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예술 작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자,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왜 그러면 귀족들, 왕들만 그렸을까요? 또 중요하니까. 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대줄 수 있는 사람들, 르네상스 시대부터 마찬가지예요. 돈을 대주는 귀족들을 그릴 수밖에 없고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기서부터 시민혁명 이후, 산업혁명 이후에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일반 서민들도 부르주아의 삶을 즐기게 되면서 이 미술 작품에 향유하는 대상, 즐기는 대상들이 점점 평민으로 내려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문학 작품에서는 여러분 뭐 미술 자체보다는 이러한 곁얘기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예술 지문에서는 중요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인상주의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인상 한번 써보세요. 그게 인상주의가 아니고요. 이때 인상은 임프레션입니다. 자, 임프레션이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인상주의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이 역시나 예술에 영향을 미친 건데, 사진기가 발명이 되면서 더 이상 사실 있는 그대로 찍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표현하려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자, 사진기하고 여러분들이랑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그 화가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부터 미술가들은 좀 고민합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술가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바로 이 그림이 그 인상주의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그림이 되죠. 네. 누구의 그림입니까? 모네. 예, 모네가 그린
해돋이라는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터치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해요? 점층법은 점점 커지는 수사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점을 찍었거나 혹은 어떤 터치를 통해서, 특히 유화 그림이기 때문에 막 덧씌우면서 거친 느낌으로 이걸 찍어가면서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 형태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봤을 때 흐릿하게 볼 수 있는 것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해돋이 시기에 가면 저 뽀얗게 보이는 것들, 그걸 자기의 보이는 임프레션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인상주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에는 이 모네가 있고 마네가 있고 르누아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요, 여러분, 인상주의를 두 개로 나눴을 때 이 사람들은 초기 인상주의 화가들인데, 이 사람들의 좋은 이 시작은 어쨌든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다. 야, 그러면 나의 작가의 인상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내 맘대로 그려보겠다. 나의 관점, 주관적인 관점을 담아보겠다라는 데서 의의를 갖지만, 이거 실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나왔던 제시문에서 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볼 때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네도 실제 이 해돋이 되는 장면을 보고 그린 걸로 여러분들 일단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고흐라든지 고갱이라든지 이런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자기의 뭐를 그리는 거야? 주관적인 느낌을 그림에 투영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유화의 붓터치를 통해서 형태의 어스무리한 느낌을 살린 건 맞는데, 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표현의 대상이, 실제 대상이 없어도 되는, 바로 그걸 무슨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자, 이래서 후기 인상주의를 부르는 영어 이름이 포스트가 붙어버립니다. 우리가 포스트가 앞에 붙으면 후기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탈이라는 뜻도 돼요. 사실 이제 본인들은 벗어난다라는 의미에서 포스트를 써서 후기 인상주의라고 부르는데, 자, 얘도 역시 유화적인 붓터치로 강렬한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을 표현했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 조금 더 특이한 지점은 바로 이게 저기 그림이죠. 세잔의 그림이거든요. 자, 이 그림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신의 주관을 표현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정물화예요. 정물화는 이걸 있는 그대로 놓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닙니다. 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마치 서서 보는 것 같지만, 얘는 위에서 보고, 얘는 정면에서 보고, 얘는 옆에서 보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재구성된 장면이에요. 화가가. 이거를, 여기를 보면 또 이 차원, 2차적인 느낌이 나요. 이게 옛날 같은, 여기가 이렇게 칸이 있으니까 원래 여기에 이렇게 막 그림자가 져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얘는 평면으로 펼쳐놓은 것 같고요. 얘는 저쪽에서 보고, 얘는 빛이 일로 들어오는데 얘는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고. 각각 사실 그림을 분할해서 보게 되면요, 각각 다른 각도에서 다른 느낌으로 그 느낀 걸 자기 머릿속에서 재구성합니다. 그게 정물화가 특히 좋은 점이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면?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해서 하나면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로 이제는 작가의 뭐가 중요해져요? 생각과 주관, 예, 그게 진짜 중요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후기 인상주의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제 저걸 넘었으면 아까 얘기했어요. 후기 인상주의의 가장 특징은 뭐였어? 여러 각도에서 뭐 있는 것을 한 화면에 담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뭘 표현하려는 거는 알았어요. 자, 근데 이제 입체주의, 우리가 큐비즘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넘으면 대표적인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예요? 피카소입니다. 예,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피카소의 그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사람은요, 모든 사물들을 원통과 원뿔 등의 단순한 형태로 치환시키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본 모습,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본 모습을 나눠서 표현합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아까 세잔의 그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뭘 그렸는지는 알았거든요. 자, 근데 이 큐비즘의 작가들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얘네는 정면, 오른쪽 이걸 사람의 인식 속에서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팔이 막 위에 달려있기도 하고요. 눈이 아래 달려있기도 하고, 인간의 의식을 다시 재구성하는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뭘 조립하는 것처럼 큐브를 조립하는 것 같은 의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형태를 알 수 있다 없다? 예,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입체주의서부터 현대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진짜로 뭐 그림의 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그리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림. 특히 작가의 주관과 그 다음에 그 사람만의 표현하려고 하는 양식과 터치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는 세계로 넘어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전까지 인상주의 그림까지는 어쨌든 사람들이 뭘 그린지 알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같이 무식한 일반적인 학생들이 봐도 저 그림 예쁘다라는 감정을 갖는 게 가능했지만 이 시기서부터는 이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약간 기괴해지기 시작하면서 일반 대중들이 저건 뭘까? 저 작가가 뭘 얘기하려는 건지 좀 난해해지기 시작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난해함이 이렇게 이어지죠. 예, 추상주의라고 부르는 몬드리안과 간딘스키 시절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 형태를 다 뭘로만 표현합니까? 점과 네, 아주 극단화시켜서 결국 세상은 다 이런 점과 선과 면으로 된 세계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아주 단순화시켜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 있기에 딱 좋은 그림이죠. 이런 것들 보면 왠지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진짜로 뭘 표현했는지는 이제 중요해지지 않아요. 누가 저거 사람이 뭘 그렸는지 이거는 작가가 설명해 주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도 같은 것들 파악하기가 이제는 좀 어려워지는 현대미술의 세계로 넘어옵니다. 이거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빨간색은 열정, 노란색은 제 마음의 안식, 파란색은 분노. 그리고 이 나눠져 있는 칸들은 제 마음속에 하나의 방 같은 존재들이죠. 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느끼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젠 대놓고, 여러분 이 주의를 보시면 무슨 주의입니까? 표현주의예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대상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표현하는 누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까? 작가가 주인공이 되는 이 그림으로 넘어옵니다. 왼쪽에 있는 샤갈이에요. 굉장히 신비롭고 보면, 이거 여러분 닭이죠. 닭을 타고 신부하고 있고, 태양이 흘러있고, 유니콘이 나오고, 당나귀가 피리를 불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이건 여러분 마치 머릿속에 나오는 뭐를 그려낸 그림들 같아요? 무의식 혹은 공포. 자, 그 공포를 제일 잘 드러낸 그림이 이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죠. 자, 여러분 표현주의라는 이 시기로 오게 됐을 때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18세기? 16세기? 100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세계대전이 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간 모에 대한 철저한, 근대적인 이성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들 쏴 죽이고 이러는 걸로. 따라서 자, 이 미술들은 그런 이성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뭘 표현해내는 거야? 작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저런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표현해내야 돼요. 이러한 무의식 속 꿈 같은 이야기라든지 그 전쟁 속에서 일어난 불안감 같은 것들을 작가가 표현한다? 그래서 무슨 주의? 표현주의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그러한 인간 이성에 대한 일종의 도전을 하는 예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다다이즘이라고 부릅니다. 다다이즘의 목표는요, 전위예요. 전위 혹은 전복입니다. 얘는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부정합니다. 즉 엘리트주의, 미술에서 미술가들만이 뭔가를 표현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생각들을 아예 조롱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작품, 그 다다이즘, 현대 예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마르셀 듀샹의 뭐예요?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여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얘는 남성용 소변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갖다가 미술에 전시해놓고 제목을 뭘로 붙여놨어요? 샘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뭘 뜻하는 거야? 기존의 가장 미술 작품 그리고 미술관이라는 곳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작가의 의식을 굉장히 담아내야 되는 것들, 엘리트주의로 넘쳤던 공간이에요.
근데 이 마르셀 듀상이 아이고 웃기고 있어. 야, 내가 보니까 니네 전쟁하면서 아주 인간 같지도 않고 인간이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니들도 봐.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찮은 건지를 보여주고자 이 제일 더러운 것에다가 샘이라는 이 굉장히 맑고 깨끗한 이름을 붙여버렸죠. 예능거에서. 또한 이 샘 또한 본인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의식들을 뒤집으려고 했던 그 의도를 갖고 있어 이게 바로 다다이즘.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중2병 걸린 애들이 미술계의 중2병이 등장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917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 미술의 이성적이다라는 걸 완전히 이제 뭐 해보는 거예요? 예, 깨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여러분 이 작품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제목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다가 황금을 입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놓고 뭐 하겠다라는 거야? 비판하고 조롱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추상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완벽한 무의식의 세계로 넘어가죠. 우리 선생님이 현대라는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무의식이라는 얘기할 텐데요. 마치 뭐 같아요? 막 시간이 막 녹아내리는 시기에 막 흘러내리고 있죠. 자,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 초현실주의라고 부르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더 이상은 인간 이성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좀 세계 꿈속의 세계 같은 것들을 그리는 그림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팝아트로 넘어오죠. 자, 팝아트를 대표하는 작품인 리히텐슈타인. 근데 리히텐슈타인이라 그러면 발음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리히텐슈타인이라고 부르는. 자,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예전에 이 작품을 가지고 그 정치권에서 좀 비리를 저질렀던 일들이 있었어요.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일종의 여러분 카툰이에요. 카툰, 만화. 미국. 자, 이러한 만화가 예술이 된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미국의 1960년, 50년대, 1950년대와 60년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당시 이미 미국에서는 뭐가 시작됩니까? 컬러 TV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물건들을 모아기 전쟁이 끝나는 이유니까 대량 생산해서 뭐하게 돼? 예, 대량 소비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예술도 하나의 뭐로 보겠다라는 거야?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되는 사회의 하나의 구성품으로 볼 수 있다라는 약간 비판의식을 담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러한 대중적인 요소 자체가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또 한 번 꼰 거예요. 그래서 뭐 니들이 생각하는 뭐 대단한 그림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 이 자체가 우리 시대에는 이게 예술이다라고 선언해 버린 거죠. 이 사람 말고 대표적인 팝아트 작가 누가 있습니까? 앤디 워홀이 있죠. 앤디 워홀의 제일 유명 작품은 캔들 수프. 예, 그냥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실제로 마트에 있는 그 캔을 갖다 그린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 그렸다가 나중에 6개 그리고 6개 그렸다가 나중에 100개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예. 현대 사회에서는 저것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 팝아트의 특징은요, 뭐를 상정하고 있다는 거야? 예. 어차피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복제라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앤디 워홀의 대표적인 작품 마릴린 먼로라든지 이런 작품에서는 판화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될 수 있는, 복제될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비문학 작품 나오지만 키네티가트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키네티가트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임을 갖고 있는 조형물들이에요. 이제 단순하게 그림에 나와 있는 2차원적인 것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회화와 조각, 심지어는 건축 같은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형태로 그림이 나타나고요. 얘는 실제로 우리나라 저쪽 경복궁 옆에 가면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건물 앞에 있는 실제 키네트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망치를 들고 있거든요. 망치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여러분 같은 인천 촌놈들은 아이고 저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봤던 그런 거긴 한데요. 이제 여러분 현대 예술에서는 더 이상 그림과 조각과 어떤 뭐 이런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런 대지 미술까지 미술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죠. 이거 실제 여러분 산에다가 천막을 설치한 거예요. 아닙니다. 예, 커튼을 저 산과 산을 연결하는 걸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자연 자체를 소재로 하는데요. 얘는 좀 근데 여러분 좀 비판받는 것도 있어요.
이런 작품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자연의 아름다움이니까 당연히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막상 얘를 설치할 때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어서 최근에는 아주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에 갔던 걸로 이런 생태주의적인 작품까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미술에 대한 흐름들을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작품이 뭐다라는 거 여러분들 미술학과 갈 거 아니니까 그건 필요 없는데 도대체 이 사조에서 어떤 흐름을 갖고 왔는지 특히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에 대한 이성과 나중에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잔인함과 그 다음에 비인간성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면서 어떻게 예술의 흐름이 투영되어 왔는가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르네상스 미술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에 인상주의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들로 과학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그 다음에 영원한 주제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미술,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절대적 아름다움이 있는 미술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작가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해낸 기술이 중요한 것인가. 특히 현대미술에 와서 저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저건 예술로 볼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림, 이 사조 속에서 조금은 캐치를 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캐치를 알고 제시문을 들어가시면 훨씬 더 글을 읽고 이해하시는데 편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 끊고 다시 비문학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